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후보군을 압축했고 이르면 4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해찬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들어가셨네요. 아, 네. 네. 그렇게 어떤 됐습니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청년들의 직접 만드는 국정과제 발굴과 발표를 매주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수위 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궁금증을 지금 표시해주고 계시는데 인수위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접하게 되는 국민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직접 답을 해드리는 그런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으로서 앞으로 또 역할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내용은 이제 국무총리 인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조금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오늘 오전 조간신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내부에서 좀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여하는 분들이 아마도 이 기밀 유지나 보안 유지 때문에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하마평에 오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통인 동시에 외교 안보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라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부총리와 총리를 역임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를 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등의 굵직굵직한 난제들을 해결했던 전력이 있거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은 전북 출신으로서 호남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의지가 또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수위 측에서는 지역 안배 없이 실력과 전문성을 보고 인사를 검증하고 추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왕이면 좀 통합적 메시지가 있는 지역 출신인 것도 나쁠 것은 없죠. 그런 측면에서 또 이번에 이 1기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는 정말 험난한 국회 총리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인준에서 아주 작은 흠결이라도 발견된다면 절대 인준해주지 않겠다는 내부적인 어떤 정치적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신 분이라면 민주당이 뭔가 흠을 잡아내거나 총리 인준을 반대할 명분이 또 그만큼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강력한 후보 중 한 분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것 같습니다. 네. 4월 3일 정도 윤곽이 드러나긴 할 텐데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글쎄요, 이제 아마 그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제 총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윤석열 정부 이제 첫 시험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와 통합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을 고민을 했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새 인물을 내세우기에는 굉장히 어떤 검증 절차가 굉장히 또 까다롭기 때문에 과거에 경제 관료를 하고 또 노무현 정부 때 했던 아마 이제 두루두루 찾다가 하기 때문에 익숙한 인물이기는 합니다만 네. 이분으로 앞으로 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어떤 처음에 국정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최초의 국무총리라는 굉장히 또 상징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총리가 어떤 앞으로 이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제시하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와 국민 통합 이런 것들의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결국 그러면 윤석열 정부라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 정부의 총리로서의 역할이 좀 잘 맞아야 될 텐데 무난하다는 것이 안정감은 있지만 또 새로운 면에서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 인선이 이제 윤곽이 드러나오면 조금 더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슈가 됐던 것은 경기도지사 출마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잠시 뒤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오후 3시에 여기가 관련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김동연 대표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내 많은 분들이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마 이재명 전 지사가 맡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어쨌든 이제 경기도가 우리가 수성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은 현재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경기도지사하고 인천시장이 이제 민주당 후보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사가 민주당에서 16년 만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고 최대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지사가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하면서
경기도를 상당히 크게 일궈놨기 때문에 경기도 자체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중요하고 지역적으로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를 발판으로 또 정치인들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쟁쟁한 분들이 경기도에 출사표를 던지고 승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이 관련된 기자회견 아무래도 나온다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 김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급이었고 유시민 전 의원 역시도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판이 좀 커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선거가 아마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더욱 커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민주당 진영의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었던 분, 그리고 국민의힘 진영의 대선 주자 중 한 분이었던 분이 격돌하게 되면서 좀 이 미니 대선급으로 체급이 격상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당대표 차출론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오세훈 현 시장과 함께 서울의 어떤 대결도 사실상 미니 대선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서울과 경기도 이 대한민국 인구의 2분의 1 가까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미니 대선급 이 단체장 경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다른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어떤 결과나 흐름에 따라서 충청 지역이나 강원 지역 같은 경우도 인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지방선거의 성패에 윤석열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동력이 힘을 받게 되느냐 아니면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전 지사의 어떤 정치적 생명력이 좀 길어지게 되면서 8월 전당대회 복귀가 가시화되느냐 두 가지 여부가 상당히 갈려있는 부분이거든요.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과 경기도지사 다 이기게 되면서 좋은 성적표를 얻게 된다면 향후 있을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민주당이 172석을 갖고도 반대를 사사건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만약 대선의 어떤 지역구도 선거보다 국민의힘의 성적이 안 좋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선전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자신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사사건건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 단체장의 이 임무를 바꾸는 그런 선거 정도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느냐 또는 견제구를 날리느냐의 성격이 더 강하게 있는 그런 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기도는 참 많은 분들이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 내 비대위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책임 있는 사람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서 이게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직접적으로 참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는 좀 비켜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서울시장이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소속 그 단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보다는 어쨌든 탈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의 선거에서 서울시에서 이겨야지 선거를 이긴다라는 거. 특히 이번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되게 안타깝게 진 게 어쨌든 서울에서의 근소한 차이에 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그 서울을 우리 민주당의 그동안의 어떤 상당히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서울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고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선 국회의원에 이제 인천시장 하면서 누구나 집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서민 그 주거 안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만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당히 당의 어려운 시기에서 전 대표로서의 좀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서울에서의 결과가 참 중요한데 대선에서 서울 지역이 민주당이 조금은 지게 된 이유가 부동산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임대차 3법 등에 대해서 민주당은 유지하겠다, 원활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4.7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매우 그 부동산 민심의 한복판에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LH 사건이 있고 직후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의 좀 지지율 격차가 컸지만 이번에는 물론 부동산 영향이 있었지만 상당히 좁혀졌고 지금
지방선거가 대선 직후에 치러지긴 하지만 물론 이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인수위가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에 따라서 저는 지방선거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 초기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당선인 시절 초기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 출범 초기와는 다른 상당히 그 국정 운영을 자갈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낮은 여론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떤 요즘 좀 자신감을 갖고 이제 좀 여론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민주당이 더 잘하면 국민 속으로 얼마든지 파고들 수 있겠다. 그리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또 인수위가 그렇다고 해서 시행 2년도 안 된 제도에 대해서 어떤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책을 내기보다는 무조건 뭐 잘못됐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식의 대안도 없는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서 아마 그 민심도 좀 대선과는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보다는 초기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서울 시민분들 여전히 이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이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집을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나 세입자분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이 야기한 세입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섣불리 포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반면 인수위 측에서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는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지난 1, 2년 동안 이 임대차 3법으로 혼란과 불편을 겪었던 세입자분들의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치는 뉴스가 될 것 같고 신규 부동산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대선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이제 우리 서울 시민이나 전국의 국민들이 대량의 공급을 통해서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되기를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생기기를 원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이 설령 된다고 해도요. LTV 규제라고 하죠. 대출 규제가 너무나 깐깐하기 때문에 내가 착실하게 일을 해서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어도 도저히 아파트나 새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LTV 완화에 대한 공약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서울시장 에 힘을 실어줘야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만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부동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의 개인적 전망입니다만 대선에서 약 5% 정도 표차로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서울에서 승리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오히려 더 표차가 많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이제 민주당이 생각하는 경기도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대구 지역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3선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되면 의원직 사퇴 결정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조금은 현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현재 체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부 사정을 좀 보시는지. 일단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1차 의결된 공천 룰에 의하면 현역 의원이 이 의원직을 던지고 광역시장에 출마하게 되거나 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도합 25%의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정진석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했는데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인 예상을 좀 보태자면 25%보다는 페널티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뭐 10%, 15% 내외로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이 당 관계자들이 추측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3선 도전의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이번에 대구에 정말 많은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데 이미 8년 동안 시정을 이끌으셨던 분이 다시 한번 이 대구시장을 하겠다고 나와서 경선에서 또 여러 후보들과 막 각축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번 이 지방선거를 맞춰서 윤석열 정부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새로운 지방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대의명분 아래에 조금 선당우사의 정신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권영진 시장이 사실 과거에는 서울 노원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경력이 있어요.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중앙정치에 복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대구 지역의 뭐 보궐자리라든가 다른 지역구에 도전할 수도 있는 정치적 미래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3선 시장을 하겠다고 정치적인 동력을 모두 다 쏟아붓는 것보다는 이번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정 교체와 함께 추후를 도모하는 그런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국무총리를 맡지 않겠다.
내각에도 들어가지 않겠다. 그리고 지방선거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가장 실속 있는 분이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실리를 싶습니다. 챙겼다. 예, 예. 네. 어쨌든 지금 되게 초기에 굉장히 눈이 많이 쏠리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에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인수위원장이 특별히 어떤 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아직 그런 여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으로서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을 내가 함께 해 나가겠다 이러면서 어떤 방향성도 제시하고 인사에도 관여하겠다고 하면서 또 언론을 보면 안철수 후보와 가까운 사람이 장관직에 물망이 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값을 올리면서 어떤 국정을 운영해가는 그러니까 행정가, 인수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짧긴 하지만 그런 면모도 좀 보여줬고 선거나 이런 거에서 좀 비껴 있으면서 다시 한번 본인을 좀 재정비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결국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어떤 어떤 공직을 맡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당 상황이나 주변이 정리가 되면 결국은 합당 이후에 당에서 어느 정도 당권을 도전하거나 이러면서 세를 좀 불려가는 거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것이 가장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나하나 착착착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당대표 임기가 이제 1년 정도 남은 거죠. 그 사이에 그러면 충분히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도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이준석 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 남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당권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직접 답변을 하셨고요. 그럼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전당대회 출마 관련 질문에도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 즈음에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위원장께서 인수위 운영하면서 100대 국정과제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인수위에서는 단순히 100대 국정과제를 나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취임부터 100일까지 핵심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약 3달 안에 해낼 수 있는 국정과제를 우선 선별하는데 안철수 위원장께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아이디어를 내셨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초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일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 초석을 놓는데 본인의 전력을 다하겠다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진심을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고요. 네. 이 국정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눈높이에 맞게 잘 나오게 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하는 후보들이 개인 후보 자격으로 안철수 위원장 지원 유세를 많이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에 기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향후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도 큰 도움과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좀 치열했는데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덧붙여서 특활비에 대한 이야기도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해명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구글 트렌드나 SNS의 검색 지수 같은 것들을 사실 선거하면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 그런 기구를 봤을 때 김정숙 여사 옷값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많이 거론되고 검색되고 있어요. 이런 사안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부각한 것 자체가 임기 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목일 텐데요. 그래서 연평균 청와대가 특활비를 많이 줄였다는 데이터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2017년과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특활비가 줄어든 것은 맞는 사실이에요. 다만 2020년부터는 이게 다시 181억 원 규모로 이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또 회복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처음 2년에는 줄일 수 있었던 특활비가 2019년, 20년부터는 뭔가 무슨 이유로 다시 이전 정부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는지 2020년 액수가 181억이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다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국정원 특활비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청와대 특활비가 줄어들었는데 국정원 특활비가 엄청나게 증액된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처하는 방법은 무조건 우리를 믿어달라.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 이런 식의 워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가능한 투명하게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이 선진 민주국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조금 더 데이터에 기반한 정성스러운 설명을 곁들인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저는 이제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고 대통령 부인의 옷값 문제가
굉장히 정국을 강타하고 점점 이제 흥미 위주로 좀 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특활비 부분은 물론 이 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투명화됐기 때문에 어떤 비밀스러운 어떤 세금 집행들이 없어져야 되고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활비라는 단어에서 매우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계속 그 옷값 논란이랄지 이런 논란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떤 특활비를 다른 식으로 어떤 사적으로 잘못 사용하거나 전혀 그랬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특활비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논란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문제도 지적이 된 것처럼 이제는 뭔가 제도화의 시간이 됐다. 특히 어떤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정치 교체랄지 정치 개혁이랄지 이런 것들 특히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특활비 문제를 제도화해서 국민들한테 밝히고 어떤 부정한 사용이 없도록 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이 특활비 전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정치인들이나 정부에서 쓰는 식사비 내역 하나하나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미국도 정치 자금을 받는 데는 제약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미국 대선을 보게 되면 호화 저택에서 대선 주자들이 백만장자들에게 하룻밤에 뭐 수십억, 수백억 후원금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쓸 때 어디에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면 이 액수가 크고 어떻게 정치자금을 받았는지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치의 정치자금이나 특활비 집행은 정반대입니다. 모금하는 것과 쓸 수 있는 액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이 깐깐해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선거 없을 때는 연 1억 5천밖에 안 되고 원외 정치인들은 아예 후원금을 모금 못하게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쓸 때는 정말 엉망으로 쓰고 감사도 제대로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추미애 전 장관 아닙니까? 국회의원 시절에 카드를 받는데 본인은 파주였나요? 다른 지역에 있었는데 아들 군부대에서 동시에 식사값이 정치자금으로 결제된 예가 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이런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사퇴하지 않거든요. 이거 덴마크나 노르웨이 같은 데서는 잠깐 물러나는 일입니다. 식사비 한번 잘못 쓰게 되면. 청와대 특활비나 국정원 특활비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정말 꼭 필요한 국가기밀은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비공개하는 걸로 이번에 1심 판결도 나왔잖아요. 하지만 국가기밀이나 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것은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느 정도 큰 카테고리로 쓰였는지 정도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만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보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특활비 같은 경우에 법원에서 판결낸 부분, 즉 대외적인 비밀로 해야 되는 부분 빼고는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지만 이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는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 어떤 요구가 높아진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정권이 그러니까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바뀐 상태에서 그 퇴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어떤 대통령 부부의 이런 문제를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쪽에서는 이게 전혀 어떤 공적인 걸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당하게 사비를 지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또 뭐 다 하나하나 뭐 영수증을 공개하고 이런 것은 또 맞지도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 아직까지 이제 국민의 눈높이랄지 이런 관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좀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용산 집무실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당선인과 대통령의 만남에서 물꼬가 튀었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면밀한 검토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좀 어려워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찬회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조정은 필요할지 몰라도 큰 틀에서 협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4월 안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됐을 때 또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가 짊어져야 되는 이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죠. 네. 현재 저도 정확한 상황은 제가 청와대 이전 TF 소속이 아니라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추가적인 실무 회동이
결정이 있을 거라고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 기자분들과의 브리핑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철희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사이에서 나머지 실무적인 부분들,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이 만찬에서 합의하고 뜻을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조율을 이번 주 후반부터 해 나간다면 이게 또 속도를 내려면 금방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단계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습니다만 빠른 실무 회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은 혼란을 드리지 않고 어느 정도 시점에 용산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날짜를 딱 정해서 국민들에게 빨리 알려드려야 돼요. 그런 절차에 청와대도 적극 협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청와대가 안보 공백 우려 때문에 합참 이전을 제외한 집무실 이전 비용을 승인해 주겠다라는 입장에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뭐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느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라는 게 단순한 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실측 설계 작업은 들어간 걸로 들었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 청와대 측에서는 좀 단계적으로 시도하겠다, 단계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일단 첫 주차에 필요한 급한 예비비부터 먼저 의결해 준다면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5월 10일에 용산 이전이 조금 어렵다고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최대한 줄여야만 통이동이나 삼청동 인근의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뭐 이게 단계적으로 승인되는 게 전체 한 번에 승인하는 것과 시점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청와대와 민주당은 안보 공백이 가장 크다는 이유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이전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한 적이 없고, 이번에 당선인과의 만남에서도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는 당선인의 몫이라고 했고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가 어디나 예산을 의결할 때 통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항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아 이게 합당하구나 싶으면 거기에 대한 의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하게 따져서 아직 이 부분은 좀 대안이 부족하다. 특히 합참 이전 부분은 조금 아마 이제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인수위원회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을 추산하고 그걸 협의를 해서 물론 시기적으로 좀 촉박은 하겠지만 뭐 어쨌든 양측이 합의를 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국민들과 함께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것이 인수위의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동안 신구 권력의 갈등이다, 기싸움이다라고 했던 것이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인수위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대표로 이 선임된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온 분입니다.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적이 있는 인사의 초고속 승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조심하고 삼가야 하는 게 정치적 관행이고 국민에 대한 예의일 텐데 지금 정권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동생을 또 초고속 승진시켜서 대우조선해양 대표로 임명했다는 거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임명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다라는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가급적 물러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조금 자제하고 삼가하고 싶은데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원래 현대와 합병하려 했지만 EU 등의 반대로 인해서 합병이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기간 산업 중 하나인 이 조선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매각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합병을 재추진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이 기업을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인데 한 달 반 남은 사이에 현직 대통령 동생 친구를 대표로 임명해 놓으면 다음 정부에서 이 조선 사업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결을 맞추기가 쉽겠습니까? 이건 단순히 대통령 동생 친구를 고위직으로 임명한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 경쟁력이나 위기 이제 구조조정 탈피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감사원 조사까지 요청하겠다라고 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 감정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를 뭐 청와대가 무리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안에서
판단을 해서 임명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그분이 초고속 승진을 한 것까지 이거를 무슨 청와대를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이 워낙 어렵고 대표를 맡았으면 저분이 능력이 있으면 그 안에서 앞으로 잘 이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공기업 인사나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과 인수위, 그러니까 당선인 측이 크게 충돌을 했는데 또 하나 이건 가지고 매우 어떤 청와대의 어떤 의도를 문제 제기하거나 확대를 해서 다시 또 충돌하는 그런 거는 굳이 지금 뭐 이 하나의 인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무슨 청와대에서도 이분을 하나 대표이사를 뭐 무리하게 하는 거 전혀 그럴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인수위가 좀 냉철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주제만 더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직권으로 개시할지 검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대목입니다. 상설 특검이 개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쨌든 뭐 상설 특검법이야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에부터 본인의 소신에 의해서 뭐 검찰 개혁이랄지 뭐 수사권 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인수위 출범해서도 당선인의 검찰 개혁이나 법무부 관련 그 공약에 대해서 또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박범계 장관이 본인의 소신을 펼 수도 있고요. 여기에는 아마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아직 출범 전이죠. 인수위 과정에서 다시 검찰 어떤 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데 있어서의 우려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본인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단독으로 상설특검 발의한 전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나요? 그 역사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를 문재인 정부 장관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친정부 특검을 안쳐서 이재명 상임 고문을 겨누고 있는 대장동 관련된 의혹들을 덮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어떤 이 정치 성향을 지지층에게 어필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법사위에 상정하려다 민주당의 실패로 안건 상정하지 못한 특검 법안에 민주당이 부르짖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나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 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민주당이 특검에 대해서 진지한 의도가 있다면 그 법안 안건을 법사위에 상정하게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는 일반 형태의 특검, 법무부 장관 직권 상설 특검이 아닌 형태의 특검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72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무리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 마지막까지 정권 2학기에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그렇다면 초점을 다시 한번 검찰개혁으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과연 이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정무적으로 유리한 이슈인지 제가 도저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박범계 장관 차원의 고민과 숙고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속보 나온 것만 그냥 전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대우조선 사장은 인수위에서 눈독 들일 자리가 아니다. 알박기에 대한 비판을 다시 반박했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